문제를 풀면서 느낀 바지만은 과년도 출제됐던 문제, 전번에 나왔던 문제가 이번에 또 출제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거를 꼭 챙겨보시고, 그 다음에 이 유기농 기능사 경우는 이 시험 제도, 자격증 제도가 2005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연륜이 대단히 짧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능사라든가 기사, 산업기사보다도 문제 난이도가 비교적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사 경우는 전체 60문항 중에서 36문항만 통과가 되면은 합격이 되기 때문에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토양 소동물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가장 많은 것이 뭐냐? 작물의 뿌리에 크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지렁이, 선충, 개미, 톡톡이 중에서 선충이 가장 많습니다. 선충은 여러 가지 병에도 유발을 하면서 한번 토양에 증식이 되면은 이걸 방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토양 악성 해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선충. 토양의 물리적 성질로서 토양 무기질 입자의 입경 조성에 의한 토양 분류를 무엇이라는 거예요? 입경. 입자의 크기를 입경이라고 그러죠. 지름이 기냐, 짧냐. 그래서 그거는 토성이라고 그러죠. 토성. 토성에 따라서 토양을 모래, 그 다음에 양토, 그 다음에 점토,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그래서 그 사이에 들어간 것을 식양토, 사양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이것을 토양의 성질이다, 토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이온 교환 용량에 대한 표기 1cmol/kg에 같은 양으로 오른 것은, 이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센치와 메타, 1메타는 100cm잖아요. 그 100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센치하고 메타하고 차이가 메타로 고쳤을 때는 100분의 1이기 때문에 0.01 메타몰이다. 정답은 가번입니다. 가번. 100분의 1의 몰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류균이 3분자의 공중 질소를 고정하면은 몇 분자의 암모늄이 생산되는가? 근류균은 공중 질소 한 분자는 2분자의 암모늄을 생성합니다. 1:2예요. 그러니까 근류균이 3분자다. 그럼 2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6분자죠. 그래서 그 1:2다.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양의 생성 및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랭습유난 침엽수림지대는 포도절 토양이 발달이 됐다고 했어요. 고온다수반 열대 화렵수림지대에서는 라트절 토양이 발달이 됐습니다. 경사지 침식이 심함으로써 토양의 발달이 매우 느리다. 배수가 불량한 저지대에서는 황적색의 산화 토양이 발달된다. 황적색이 아니라 습답지대에서는 유기물이 채 썩지 않기 때문에 흑색 또는 흑갈색, 이거는 산화 토양이 아니고 화는 산소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썩지 않고 암갈색, 흑갈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틀린 것은 바로 라번이다. 논토양은 대조적으로 어두운 색깔을 띈다. 그 주된 원인은 뭐냐? 산화와 환원층의 차이죠. 바토양에서는 산소가 충분한 물이 없기 때문에 산화층으로 되어 있어서 색깔이 적색을 나타내지만은 논토양은 물에 의해서 산화 환원층, 이 층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산화 환원층 차이에 따라서 어두운 색깔을 띠게 된다. 개간지 토양의 숙전화, 그러니까 개간지 산을 갖다가 밭으로 만드는 것을 숙전화라고 그러죠.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개간질은 유해토심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심경, 기피가리와 함께 침식을 방지해야 된다. 그렇죠.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침식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유기물 함량이 낮음으로써 퇴비 등 유기물을 많이 씌우는 것이 좋다. 당연하죠. 염기 포화도가 낮음으로써 농용 석회 같은 석회 물질을 많이 줘야 된다. 그렇죠. 산성 토양도 개량하면서 염기 포화도를 높이기 위해서 석회를 많이 씌우는 것이 좋습니다. 인산 흡수 개수가 낮으므로 인산 시용량을 줄인다가 아니라 개간지의 경우는, 특히 밭토양의 경우는 논토양보다도 인산의 불용성이 큽니다. 그래서 기준량보다도 논토양보다도 밭토양의 경우는, 밭토양보다도 개간지의 경우는 인산의 시용량을 훨씬 더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은 마번이 되겠습니다. 알칼리성 염해지 밭 토양에 적합한 석회 물질로 옳은 것은 염해지. 알칼리성 염해지는 토양 자체가 산성이 아니라 알칼리성이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따라서 석회는 알칼리성 물질인데 이걸 갖다가 알칼리성 토양에다가 석회 물질을 그대로 주게 되면은 알칼리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작물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석회 대신에 탄산석회라든가 소석회 이런 것보다도 석고는 중성 정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물질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염해지는 석고를 석회 대신에 시용을 해야 된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토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양은 광물 입자인 무기물과 동식물인 유기체인 유기물 그리고 물과 공기로 구성되어 있다. 토양의 삼상은 고상액상 기상이다. 토양 공급 공기의 양은 물의 양에 비례한다. 자, 삼상 중에 토양 중에 공기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공기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공기 대신에 물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많으면 물 액상이 줄어들고 물이 많게 되면 공기가 들어갈 공간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액상과 기상은 반비례 역할을 해요. 반비례. 근데 여기서는 비례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것은 바로 4번입니다. 강물이나 바닷물의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질소전자는 갈리, 3요소가 부영양화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특히 질소와 인의 경우, N과 P의 경우가 가장 큰 원인을 줍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제시한 염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돗물을 먹는데 염소, 크로칼키, 수질을 정화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영양하고 관계없는 것은 염소. 포도의 개화와 수정을 방해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개화, 수정, 방해하는 요인. 온도가 낮다. 개화가 잘 안 되겠죠. 수정이 잘 안 되겠죠. 영양이 부족하다. 이것도 안 되겠죠. 강우, 비가 많이 왔다. 꽃이 제대로 피겠어요? 하지만 도장을 억제한다. 우자라는 것을 억제시킨다. 그럼 과수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개화와 수정을 촉진하는 결과가 되겠죠. 억제를 했기 때문에. 정답은 가번. 병의 발생과 병원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병원균에 대해서 품종한 반응이 서로 다르죠. 어떤 것은 내병성인 품종이 있고 어떤 것은 이병성인 품종이 있습니다. 진딧물과 같은 해충은 병 발생의 요인이 된다. 그렇죠. 진딧물은 보독성 매개 곤충입니다. 몸에 바이러스라는 물질을 갖다가 저쪽 식물체에 옮겨주기 때문에 이거는 병의 중간 숙주가 되는 것입니다. 환경 요인에 의해서 병이 발생되는 일은 거의 없다. 환경이 중요하죠. 온도가 높다든가 습도가 높다든가 비가 많이 와서 이럴 경우는 병해가 훨씬 증가가 됩니다. 흰빛 입마름병, 문고병, 입진물 입마름병 경우는 작물 체내에 습도가 96% 이상 되면 바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 요인, 이거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수 재배에서 심경 기피가리 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는 이 문제도 비슷한 문제가 기존 문제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낙엽기, 생육이 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액의 이동이 없는 시기, 이럴 때는
스트레스를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심겨를 한다든가 전적을 한다든가 밑거름을 시용을 한다든가 이런 시기는 생장이 멈춘 낙엽 시기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돼지의 임신기간은 3개월, 3주, 3일을 플러스하면 114일이에요. 333, 3개월, 3주, 3일. 그 다음에 소 임신기간은 약 280일입니다. 그 다음에 염소는 염소 경우, 양의 경우 152일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닭은 계란이 부화하는데 약 21일, 오리는 28일. 그래서 여기 돼지 임신기간은 114일. 작물 또는 과수 등을 재배하는 경작지의 지형적인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작지. 경작지가 경사질 때는 토양 유실 정도가 부식질이 많을수록 심하다. 부식이 많으면 유실이 적죠. 과수 수간에는 일소피해, 햇볕이 쬐어가지고 햇볕에서 피해를 보는 거. 과수는 경사 방향에 동양 또는 동남향일 때 피해가 받기 쉽다. 남향일 때 피해를 많이 받죠. 기슭을 제외한 경사지의 과수는 이른 봄에 발화, 개화 시에 상해를 덜 받을 장점이 있다. 옳은 거. 이거는 산기슭을 제외한 경사지의 과수는 이른 봄에 이 분지에 비해서, 분지에서는 설이라든가 상해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경사지가 적기 때문에 낮은 온도가 바람에 의해서 저쪽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피해가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과수는 이 경사지라든가 산악 지역에서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국제유기농업연맹으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유기농연맹, 인터내셔널 퍼드레이션 오브 오르가닉 에그리컬처 모브멘트 IFOAM 국제유기농업연맹입니다. WHO, FAO, WTO는 관계없죠. 보건기구, 식량기구 등등에서 유기농업연맹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유기농업연맹은 1972년도에 창설이 돼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의 정의에 해당되는 것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 항균제를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으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 수산업, 축산업 및 임업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해서 생태계와 환경을 보존하는 안전 농산물을 생산한다. 이건 친환경 농업 육성법의 그 정의 거기에 나와 있는 항목입니다. 작년 6월부터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관리 지원에 대한 관리법으로 이렇게 법이 바뀌었다. 이렇게 함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벼 종자 소독지 냉소 온탕지법을 실시할 때 가장 알맞는 무리 온도는 55도. 냉소 온탕지 보면 주로 이제 보리에서 많이 까무기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냉소 온탕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 53 내지 55도씨 물에다가 냉수에 담갔던 종자를 갖다가 담궈 가지고 그러니까 찬물에다 담갔다가 더운 물에 담그게 되면 이것이 부풀려져 가지고 병원군이 거기서 죽게 됩니다. 최근에는 벼에 있어서 키다리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기농업에서 종자 소독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대신에 60도 물에 약 10분 정도 소독을 하게 되면 키다리병이 방지되는 이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60도 이상이 되면 벼가 삶아져 버리기 때문에 생명체가 그대로 소실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유기농업과 가장 관련이 적은 용어는 관행농법은 기존 농업을 관행농법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생태학적 농업, 자연농업, 친환경 농업은 유기농업과 연관이 있지만은 관행농업은 합성농약이라든가 화학비료를 그대로 시용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관행농법이 맞습니다. 우렁이 농법에 대한 벼 재배에서 우렁이 방사에 의해 주로 기대되는 것은 우렁이는 주로 유기농업에서는
제초제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풀, 잡초를 억제하기 위해서 오리농법 또는 유기농, 바로 우렁이를 집어넣습니다. 우렁이를 집어넣는데 우렁이는 시바로 1담보당 약 5kg 정도를 벼를 이양하고 나서 약 일주일 정도 경과된 후에 오리나 우렁이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게 되면은 이게 우렁이가 식량으로서 잡초를 공격을 해서 이걸 뜯어먹기 때문에 잡초 방지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렁이는 잡초 방지에 효과가 있다. 호기성 발효 퇴비의 구별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 호기성, 산소를 좋아하는 것이 호기성이죠. 호기성은 거리가 먼 것을 택해야 돼요. 냄새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중량과 부피가 줄어들겠죠. 호기성 미생물 발효에서 비옥한 토양과 같은 어두운 색깔을 띠게 됩니다. 호기성,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발효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어두운 색깔을 띠게 되겠죠. 하지만 모재료에 원래 형태가 잘 남아있다. 이건 현기성 상태에서 모재료 형태. 예를 들어서 볏짚 퇴비를 갖다 썼다.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전부 다 부패가 돼서 양질의 퇴비가 돼서 그 형태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산소가 없는 숲답의 경우에는 이걸 깊게 현기성인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는 발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재료, 볏짚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모재료 원래 형태가 잘 남아 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농사료 중심으로 유기 가축을 사육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농사료, 옥수수라든가 밀, 콩, 대두박 여러 가지 농사료가 있는데 이거는 국내 유기 농사료 생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내의 옥수수 작업률이 5% 미만입니다. 그래서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 이거는 맞습니다. 고가의 수입 유기 농사료가 필요하다. 계속 연년이 수입 농산물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지역 순환 원리에 어긋난다. 그렇죠. 유기농업에서 코덱스에서 가이드라인의 그 기본 원칙에 하면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그 원칙입니다. 그런데 국내에는 농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물질의 지역순환 거리에서 어긋나는 것도 맞습니다. 낮은 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한다. 이거는 거리가 없죠. 거리가 멀죠. 외국에서 도입된 농사를 급여한다고 해서 품질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은 1번.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유기축산에서는. 그러나 철저한 예방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됐어요. 유기축산에서. 그랬을 경우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 수의사 처방에 따라서 질병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전염병이 들어왔는데 당장은 치료를 해야 되겠죠. 유기축산이라 할지라도. 이 경우에 최소한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그걸 도사를 했을 때, 도체를 했을 때 유기식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각종 항생제라든가 치료약 중에 이게 그 휴약 기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후에 이것을 식품으로 이용할 수 있다. 거기 정해지는 휴약 기간의 2배 이상의 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유기축산물로 인정하는 이 유기축산 법률에서 지정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약품의 휴약 기간에 2배 이상 경과하고 가축을 소사하면은 유기축산물로 판매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나번입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유기농업 발전 기획단을 설치한 시기는 언제냐? 1991년입니다. 1991년 이전에는 정부에서 유기농업 분야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식량의 자급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유기농업을 하게 되면 식량의 생산 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시대적인 현상에 따라서 1991년도에 농림수산부 거기에 유기농업 기획단이 발족이 되면서 유기농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치바르의 논에 16kg의 칼륨을使用하려면 황산칼륨, 칼륨 함량이 45%가 되는데 약 몇 킬로를使用해야 되는가? 자, 16kg. 그러면 16 곱하기 16을 킬로를 써야 되는데 곱하기 100분의 45%. 전체 100분의 100% 같으면 16kg만 주면 되는데 45%만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면 정답이 산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료량은 약 35.55kg, 약 36kg에 해당이 됩니다. 토양 떼알 구조, 입단 조직을 떼알 구조라고 하죠. 구조의 이점이 아닌 것은 떼알 구조가 조성이 되면 지온, 온도가 높아지고 유기질이 많기 때문에 수분의 보유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익충, 도움을 주는 익충 및 유효 세균의 번식이 왕성해집니다. 그러면 양분은 유실이 많다. 유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유실이 적죠. 양요치한 용량, C식 간접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건기를 많이 확보를 하고 유실이 적습니다. 정답은 4번. 유기농업에서 사용돼서는 안 되는 품종은 유전자 변형 종자. 이거는 이 앞번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또 나왔습니다. GMO 농산물, NMO 농산물. 또 일반 농가에서 관행 농사에서도 재배된 종자를 우리가 구입을 해서 쓰면 안 되겠습니다. 유기농업 농산물만을 유기농으로 재배한 종자만을 선택해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과수 착색, 색깔을 내는 게 착색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질소비를 많이 주게 되면 익지 않겠죠. 도장이 돼서 웃자라도 익지 않습니다. 조기나게 이파리가 떨어져 버려도 이것도 착색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햇빛이 잘 쪼였다. 햇빛이 많이 쪼일수록 착색이 좋아집니다. 과수원에서 사과 농장에서 사과가 열매가 달렸습니다. 근데 햇볕이 이렇게 쪼이면은 이쪽 부분은 햇볕에 의해서 색깔이 적색으로 빨갛게 익습니다. 근데 이 반대 부위는 빨갛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반사필름이라고, 반사필름. 햇볕을 여기서 받아가지고 여기서 반대로 역으로 갖다가 쏘아줘. 그럼 이쪽도 익게 하는 이런 기술적인 것도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햇볕은 착색, 과수의 색깔을 좋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생산력이 우수하던 품종이 재배 연수를 계속 경과함에 따라서 생산력과 품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걸 품종의 퇴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중 유전적인 퇴화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종자가 형편없이 퇴화되는 원인, 자연교답. 자연교답에서 자기들끼리 수정이 되다 보니까 엉뚱한 이 수술꽃이 들어가가지고 퇴화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자연적 돌연변이, 이용 종자의 혼임, 전부 다 유전적 퇴화 원인이 되지만은 영양번식을 한다. 모체로부터, 어미로부터 훌륭한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일부를 떼어가지고 삽목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화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건 영양번식. 이것이 퇴화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토양의 기능이 아닌 거죠. 토양의 기능. 동식물의 삶의 터전이 토양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작물에 지지하거나 양분을 공급하는 것도 토양의 기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쓰러지지 않게, 그 다음에 양분을 공급하고, 오염물질 등의 폐기물과 물을 여과시키는 이런 여과 기능도 될 수가 있고, 하지만 독성이 강한 중금속 성분을 작물에 공급하는 것은 토양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없죠. 수고하셨습니다.